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우리 장 조금 올랐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 분석 한번 해보고요. 또 미국 성장주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지고 계세요? 달러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 그 노하우를 오늘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경주마 함께 달려줄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이분은 서학 개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분이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인텔하고 테슬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바구니에 담지를 못해서 지금 아주 한우로 남습니다. 그렇게 쪽집게처럼 딱 찍어주는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팀장님,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깊이 있는 해외 주식 리서치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입니다. 예. 아니 지난번에 너무 아까워서 제가요. 예? 오늘도 몇 개 좀 알려주실 거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늦지 않았어요? 예. 이거 예. 조금 있다가 예, 다시 여전히. 제가 물어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함께 해줄 게스트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국내외 그리고 종목을 막론하고 남다른 통찰력과 투자 전략으로 개미들의 선봉에 서 있는 분입니다. 미국 주식, 국내 주식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챙겨줄 분이에요. 테이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또 유튜브에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테이버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오늘 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도 좀 편안하고 우리가 스트레스 없는 투자를 위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는 말에서 달러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달러 투자로 70억 자산을 만드셨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산 증인 달러 투자의 노하우를 전수하러 오늘 이 자리에 와준 분입니다. 박성현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달러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달러 투자로 자산 70억을 만드신 게 실화입니까? 그걸 다 달러 투자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여러 여러 가지를 파생 상품이 있었군요. 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그 노하우 다 알려주실 거죠? 예, 뭐 할 수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데일리 이슈부터 가거든요. 예, 데일리 예. 이슈 오늘 세 가지로 추려놨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한 1, 2주 가려나 그리고 금방 끝나겠지 했었는데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고 오늘 2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반응인지 오늘 방산주가 좀 떨어진 것 같고 이렇습니다. 글쎄요, 전쟁 협상이 이제 그 휴전으로 가는 거겠죠. 그게 완료되면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네. 굉장히 꼼꼼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 많은 뉴스들이 네. 다양한 각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느 뉴스는 휴전 쪽으로 가고 있다라든지 네. 또 다른 뉴스는 또 뭐 생화학 무기를 쓴다든지 네. 또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든지 그런 뉴스들이 혼재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휴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네.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우려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려는 피크를 쳤고 이제 서서히 우려가 이제 완화가 되는 네.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나스닥 뭐 중심으로 좀 반등을 했잖아요. 네. 아마 최근 뭐 미국 시장에서는 좀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 이상 가장 큰 악재는 아니다. 네. 약간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시장이 네.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느낌이 이제 협상의 진척이 보이지 않겠느냐 네, 이건데 4차 협상까지는 결력이 됐는데 지금 5차 협상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차 협상이 결렬이 아니고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우상향 쪽으로 가겠죠?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지금 최근에 한 2주 정도, 일주일 정도 엄청나게 좀 나스닥 기준으로 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루브라가 조금 떨어지는 거 그리고는 원자재가 피크를 치고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히려
협상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 다음 이슈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좀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이제 시장에 공포를 몰아주고 있는데 그게 전쟁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제재에 대해서 이거를 바로 풀어줄 수는 없다라는 게 좀 중론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지켜보신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 네, 오히려 이게 그 전에 선반영으로 네. 뭔가 완화 기대감, 협상 네.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게 네. 좀 차익 실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이후에는 이제 이 원자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그거에 의해서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네. 경기 둔화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 둔화는 여전히 성장을 보여주는 거고 네. 경기 침체는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네. 만약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가 좀 무서운 장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 현실화되면서 네. 그러면은 하반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네. 이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좀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박성현 작가님도 뭐 달러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주식 시장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하고 있죠. 요즘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십니까?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려면 네. 환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화로 달러를 사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환전을 하는 건데 저는 약간 이제 방향은 다른 게 달러 투자를 하다가 남은 돈이 있으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그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예,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투자를 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투자를 하다가 남은 게 있으면은 예. 기왕에 있는 달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 예, 돈을 쉬게 하면 안 된다는 주로 얘기가 미국 있잖아요. 주식에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십니까? 저는 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네. 되잖아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저는 어디에 투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봤고 또 제가 잘 아는 그런 주식에만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써봤던 거. 예, 뭐 스타벅스, 나이키, 맥도날드, 코카콜라. 좋은 거네. 예, 제가 뭐 그냥 늘 사용하고 마시고 뭐 먹고 하는 그런 것들에 예.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뻔한 주식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그래서 뻔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뻔하게 투자하면 뻔한 수익률이 나오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뻔한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도 조금 특이한 방식의 투자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주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셨어요. 다시 전쟁 이슈로 돌아오면 지금 방산주가 하락한 거 보면 그죠? 그러고 보면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루브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정상화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루브라 환율이 피크를 쳤다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점을 놓고 보면은 이제 실제로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료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러시아 군이 철수한다, 뒤로 좀 빠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이 좀 진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러시아가 생각보다 종이 오랑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으면은 네. 우크라이나는 방어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협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좀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계속될 것 같으면 방산주는 오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방산주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영향을 받는 주식이 뭐가 있습니까? 오를 주식, 떨어질 주식.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네. 전쟁이 계속 뭐 지속될 경우에는 방산주라든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네. 뭐 다양한 원자재, 뭐 선물도 그렇고요. 네. 주식 모두가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겠죠. 네. 근데 반면에 전쟁이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나거나 네. 이제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반대 흐름이 나올 겁니다. 네. 뭐 방산주는 단기적으로 다시 빠질 거고 원자재 가격도 뭐 유가 등 원자재 네. 가격도 빠지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과연 전쟁이 끝나더라도 방산주가 계속 빠질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지정학적인 상황을 보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뭐 대립 구도가 더욱더 네. 심화되고 있는 느낌인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슈 뭐 테마가 탈세계화입니다. 네. 예. 지금 그동안 우리는 한 20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흐름 속에서 쭉 살아왔었는데 의외로 앞으로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5년,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탈세계화 흐름,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그런 뭐 생활까지는 알겠지만 지역 단위로 이제 경제 권역이 구축이 된다든지 지역 단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먹는 그러니까 달세계화를 하면서 예, 내가 우리 네. 국가가 나의 나라가 예. 힘을 가져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 국방도 무기도 키워야 만들고 되고 에너지도 네. 독립을 해야 되는 그렇게 상황이고 간다?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유럽에서는 지금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EU 차원에서 배율 국가 비중을 네. 보면요.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전쟁이 끝나더라도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괜찮은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은 소외됐던 주인데 예. 이제는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알았다. 방위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흐름이 바뀌었다. 예.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제재를 계속 받는다라고 네. 가정을 하면은 전 세계 이제 군수 장비 시장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그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분야를 누가 먹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좀 좋고요. 네. 그다음에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원래 상대를 하고 있던 그런 국가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찾을 수도 있다. 라는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생각하시면은 이제 우상향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주식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저는 투자하는 게 조금 이제 조금 그래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럼 이 전쟁이 끝나는 국면에서 떨어질 주식은 뭡니까?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기대감이 있었던 친구들이 많이 올라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앞으로도 제재가 계속되면은 숫자가 조금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고려를 해서 러시아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를 섹터는 뭐가 있습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그 전쟁이 끝나면은 방산주 제가 방금 말씀해드렸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쟁이 끝난다라는 것은 전쟁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사실 전쟁이 촉발한 측면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특정 섹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던 네. 성장주들, 전 세계 포진해 있는 기술 성장주들이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전쟁이 끝남과 함께 좋은 흐름을 탈 수 있다. 이미 꿈틀거리고 있어요. 예,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데 네. 뭐 다시 한번 이제 전쟁이 끝난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보인다고 한다면은 뭐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시 상황,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서 가잖아요. 예, 달러도 변동폭이 있었잖아요. 예. 예. 환율이 많이 올랐죠. 예. 예. 그래서 뭐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상황이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장기 투자하고 단기 트레이딩을 이제 병행하는 구조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미 사놓은 달러를 다 팔고 지금은 팔았어요? 예. 장기 투자용 달러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예, 예.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달러는 다 팔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달러 투자를 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이 단기로 왔다 갔다 하는 자금에서 달러를 팔았다? 예. 오늘 달러가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1,200원대 밑으로 내려왔죠, 아마. 1,220원 밑으로 떨어졌고 1,220원 여전히 밑으로. 1,200원 이상이긴 1,200원 하죠. 이상이 됐고. 예. 그러면은 왜 파셨어요? 저는 싸게 산 달러가 있으니까 싸게 산 게 있으니까.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투자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파신 거 아니에요? 이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제가 한 5년 정도 달러 투자를 규모로도 제일 많이 해봤을 것 같고 아마 개인으로서는 또 뭐 되게 오래 했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단 1원도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지 오를지 몰라요. 네. 예,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도 달러 투자로 돈을 벌 수는 있거든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역대 최고 환율이 한 1,700원 정도였고요. IMF 때. 그렇게까지 갔어요? 예, 한 1,200, 뭐 종가 기준이 1,700원이고 네. 뭐 2,000원 가까이도 갔었어요. 네. 그리고 뭐 3조 호황이라고 하죠. 1980년대에 네. 700원 정도일 때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달러 몰빵을 하고 싶죠. 700원 예. 앞에 아무것도 안 붙고 700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단순 무식하게 달러 투자를 할 때는 1,700원하고 700원의 중간이 한 1,200원 정도예요. 그냥 두 개를 더해서 그냥 나눈 게 1,2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한 게 그러면 1,200원 아래에서 사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기준점을 1,200원 예.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왜 그러면 이걸 다 듣고 달러 투자에 관심 있던 분들은 딴 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200원이 기준점입니다. 예. 그 이후에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잠시 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얘기하고요. 네. 장단기 금리 얘기 아까 네, 하셨던 네. 거. 네. 우리가 뭐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네. 전쟁도 악재지만 그동안에 이제 유가의 흐름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여기서 마저 짚고 네.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채권 시장 그리고 장단기 금리의 역전 이것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장단기 금리 차 30년과 5년물의 차이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네.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5년물이 약간 패닉을 보이면서 계속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라고 하시면 2019년도에 우리가 네. 이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뒤에 공포 이런 얘기가 조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FOMC라고 중국의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회의를 네. 했는데 그걸 끝나고 난 뒤에 중앙은행 의장인 파월 의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정말 당당하게 우리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다.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채권 시장의 구성을 잘 살펴보시면은 네.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곳이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소리는 채권 투자자 기준에서는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뭔가 투심이 안 좋아지고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그거를 대놓고 막아주겠구나. 네. 라는 약간 기대감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채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이제 좀 떨어질 때가 채권의 강세, 올라갈 때가 채권의 약세인데 네. 지난 40년 동안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네. 계속 오르기만 했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제로 근처를 한번 찍고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네. 아무래도 중앙은행 의장의 한마디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네. 그리고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비이성적으로 움직였던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2019년, 2018년 이때로 돌아가는 그런 되돌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패닉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요,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네.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진다라고 알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요, 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은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올라간다. 속도만큼 장기 금리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못 올라가고 있다. 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가 앞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음.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5월 달에 6월 달에 50bp씩 네. 급격하게 올리겠다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야, 우리 경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네.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아라고 하는 흐름이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단기 금 특히 뭐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장단기 금리가 10년물 장과 2년물이잖아요. 이게 역전이 되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주식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는 역전이 되고 상황이 되면 고착화되면요. 예. 고착화되면 주식하는 거 아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런 흐름이 있어 왔었어요. 네. 장기 금리가 둔화가 되면서 연준이 사실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네라고 했을 때 항상 연준이 손을 내밀어 줬던 게 네.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과연 이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연준이 그런 뭐 연준 푸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뭐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그럼 것 이렇게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그게 고착화됐을 때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예. 그러면 경주마는 문 닫으라는 얘기. 뭐 어쨌든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그널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단기 침체 역전. 그런 시그널이 오면 그것도 저희 경주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테슬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테슬라 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테슬라가 2년 만에 또 주식 분할을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2020년에 주식 분할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2배 이상 주식이 뛰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애플과 동시에 테슬라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스플릿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분할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스닥에 고래가 나타났다. 옵션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고래가 이제 롱 포지션을 잡고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잠깐 돌았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유동성이 많은 상황 속에서 애플과 테슬라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두 기업이 동시에 스플릿을 네.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2배 정도 오르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유동성이 많았던 것과 그다음에 두 기업이 동시에 스플릿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그런 마인드로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2배가 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사한 거는 구글과 네. 아마존과 테슬라가 동시에 이번에도 빅테크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들이 동시에 스플릿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2배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유동성이 많았고 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많이 올라왔던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 지금 $1,100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2,000를 넘어가냐? 그건 좀 무리일 수 있다. 다만 단기로 호재일 수는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의 주식 분할은 호재로 보시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네. 주주분들의 이제 주식 접근성이 편해진 거죠. 네. 뭐 100만 원 하던 거를 100만 원 하던 걸 이제 네. 뭐 2대 1로 쪼개면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건 좋은 거죠. 단기적으로 뭐 호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 상승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산업 환경 속에서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네. 뭐 AI 앞으로 미래 사업이라고 할 수 네. 있는 AI 그리고 뭐 에너지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뭐 물론 어려움은 분명히 네. 있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포인트가 사실 뭐 이 반등 흐름 속에서 테슬라가 가장 세게 오르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도 너무 아깝다고 말씀을 드린 게 네. 그때 인텔하고 테슬라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인텔이 앞에 4자 보였는데 지금 5자 그려져 있어가지고 한 20% 이상 오르니까 또 못 사겠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도 그때 앞에 700 얼마 뭐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1000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못 사겠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덤벼도 됩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요. 네. 저는 장기 투자자분이라 장기를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도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네. 지금 시장 환경을 고려해봤을 때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또 많이 빠지고 네. 또 막 금방 회복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두 회사의 펀더멘탈이 네. 미국의 크게 봤을 때 IT 산업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네.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기업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저 두 기업을 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인텔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설계와 공정 경쟁력이 동시에 개선이 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지금 겪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기차 쪽에서는 압도적인 경쟁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경쟁력 네. 속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계속적으로 안착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작가님들 말씀하신 뭐 환율도 알 수 없고 사실 매크로 지수 이런 건 어떻게 움직일지 쉽게 알 수 없는데 그나마 저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이 특정 기업이 펀더멘탈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거를 좀 집중을 하시고 조금 펀더멘탈이 확실히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되는 기업에 좀 장기 투자를 해두시면은 의외로 이런 구간, 이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주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작가님 테슬라 없습니까? 테슬라는 없습니다. 근데 이 단기, 중기, 장기 투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나 인텔 같은 종목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인텔은 가지고 있고요. 아, 인텔이 있어요? 야, 얼마 때 들어가셨어요? 저 가격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주식을 이제 많이 아, 사다 오래됐구나.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라고 네. 하는 좀 이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하고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좀 단기 트레이딩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데 네. 종목을 장기 투자용 종목 또 뭐 단기 트레이딩용 종목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아까 특이한 투자를 한다라는 말씀이 저는 같은 종목을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을 같이 해요. 그래서 계좌를 분할해 가지고
한 계좌에는 그 인텔이 장기 보유로 되어 있고요. 예. 또 다른 쪽 계좌에는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분할 매수를 해요. 예. 그래서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수익 실현도 하고. 아, 그랬어요? 예. 아, 그새 팔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오늘 폭락을 해도 예. 나쁘지 않아요. 다시 사면 되거든요. 다시 사면 되니까. 예. 또 올라도 좋아요. 장기 투자용 인텔이 예. 이미 보유 중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박 같습니다. 작가님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돈이 모자라면 그렇게 못 하는데.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예. 같은 1,000만 원이 있던 1억 원이 있던 나눠 사는 것일 뿐인 거니까. 예, 뭐 저도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갖고 있는데 알파벳이나 예. 좀 단가가 좀 세잖아요. 세죠. 예, 그건 적게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분산 투자를 못 한다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예. 알파벳은 오늘 조금 빠졌네요. 예. 알파벳은 빠졌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이슈로 한번 갈게요. 예, 비트코인이 야, 이거 참 지금 거의 얼마죠? 오늘 얼마였더라? 전에 하여간 8천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그죠? 3천만 원 정도까지 빠졌어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뭐 5천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42,000달러 정도가 아침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넘어간 것 네, 같아요. 네,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네. 아니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왔다 갔다 합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네. 이렇게 보면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했던 게 미국이 정말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다음에 QT를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를 버틸 수 있냐. 지금 유동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 그걸 축소한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위기감 같은 게 네. 있으면서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고는 4만 달러 전후에서 꽤나 오랫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한 달 네. 정도 행보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투자자가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구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는 그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은 비트코인을 위시한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 그리고 네. NFT 시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신뢰가 좀 쌓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실제로 ETF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쪽에서 ETF가 출시가 되기도 했고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된 ETF가 나와 있기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제도권으로 조금씩 편입된다라는 이슈가 지난 한 2년 동안 이제 가상 자산 쪽에서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평가가 갈리는, 평가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멘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B라고 볼 수 있는 그 골드만삭스, 네. 죄송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파생 상품 투자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말로 하나의 금이나 은처럼 네. 이제 우리가 원자재를 거래하듯이 투자 상품으로서 보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는 이제 글로벌 IB라고 부르는 곳에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기관 투자자 중에서 가장 큰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에서는 정말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연준에서도 우리가 CBDC라고 부르는 앞으로의 그 중앙은행의 코인 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은행의 달러 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만 이제 저점은 확인이 되고 네. 그러면서 좀 유동성이 많이 이렇게 좀 갈 곳을 잃은 상황에서 네.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규제한데 라는 게 또 호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네, 최근에 뭐 어제 뭐 그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강했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옐런 장관이 네네. 어제 CNBC인가요? 미국의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그러게 했어요. 결제 수단으로 네. 활용할 수 있다의 여지 정도였죠. 그리고 또 미국인들이 이미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요한 투자 자산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규제를 하면서 우리가 제도권에 이제 편입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러시아가 에너지 상품에 대한 결제 통화로 또 비트코인을 받겠다 네.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 네, 규제를 하기도 하지만 그 규제 기반 네. 위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래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박성현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돈의 일종으로 보는 건데 가상자산이니까. 이 가상화폐라고 하잖아요, 예. 비트코인을. 네. 진짜 화폐 투자해도 돈 잘 버는데 굳이 가짜까지 손을 안 댈 필요는 하시는군요, 이거.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그럼 이 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잘 아는 뻔한 거에 투자를 하고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에 투자를 하는 대신 그걸 좀 특이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라서 네. 혹시 모르는 위험이 있는 그런 자산에는 제가 좀 관심을 안 두거든요. 네. 테슬라도 이제 그런 의미로 잘 저는 이제 몰라요. 현대차 우선주를 요즘 샀거든요. 그 차는 현대차 타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타는 않은데 차.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현대차 우선주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6% 정도까지 그런가요? 육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정적이고 뻔한 주식에다가 제가 잘 아는 그리고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냥 뻔하게 투자하면은 수익률도 뻔할 수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구조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이런 구조로 투자를 하거든요. 네, 현대차 우선주는 지금 주가도 싼 정도. 예, 좀 뭐 삼성전자, 현대차 우선주 이런 그렇군요. 것들이 오히려 내가 아는 것만 한다. 모르는 건 안 한다. 두 분은 어떠세요? 코인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은 지금 러시아에서 원유 결제를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달러 패권을 흔들기 위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실제로 아까 전에도 이제 각 지역별로 약간 나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블록화라고 좀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각 지역별로 블록화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달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조금 평화로운 시대를 지냈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달러, 이쪽은 뭐 위안화, 이쪽은 유로화 이런 식으로 조금 네. 구역이 나누어질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달러를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조금 코멘트를 했던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많이도 아니고요. 네. 그냥 한 5% 이내, 3% 이내 정도는 담보는 담아두시는 게 이제 인터넷에 조금 유명한 말이 있는데 네. 기욤 패트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프로 선수를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거뒀고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030년에 되면은 비트코인이 지금이 5천만 원인데 지금보다 20배, 10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이 될 수도 있다. 네, 이게 이게 편하게 얘기하면 뭐 아니면 도다. 네 미래를 우리가 그게 도박 아닙니까? 뭐 아니면 도가? 그래도 그러면은 우리 거래 정지될 수도 있고요, 뭐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요. 네, 횡령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까지. 왜냐하면 작년에 언제쯤 들었더라? 제가 가을쯤인가 들었는데 뭐 1억 간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안 갔잖아요. 네네. 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아주 조금 가지고 있고요. 아, 네, 저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비트코인 등의 블록체인, 뭐 암호자산이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효용이 높은 하나의 뭐 통화라든지 이제 결제 수단 혹은 뭐 투자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네. 굉장히 투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큰 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도 의외로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탈중앙화를 기치로 내세우는 그런 자산인데 오히려 반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아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투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 존버가 제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슈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오늘 본 멘트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얘기 듣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자,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리가 인상기에는 인상이 되는 이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는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성장주 올라가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근데 성장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좀 그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성장주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성장주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다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업들이 성장주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매년 3에서 40%의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성장을 한다라고 놓고 보기보다는 성장 속도가 빠른 가치주, 현금 흐름이 빠르고 이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 애플이 올라가는 이유,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얘들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ARK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을 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2021년 1월 기준으로 봤더니 이제 ARKK가 한 주에 한 $130 정도 했고요. 지금이 $60 정도.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 못 버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막 금리 인상에서 성장주가 어떤 타격을 입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돈을 버는 기업 말 그대로 이제 조정을 받았고 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도 성장주 나름이다. 네. 근데 우리 서학개미들이 담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 아니에요 하고
그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다뤘던 증권 주식들이 떨어져 있어서 다시 안 오를 것처럼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상황은 어떻게 보셔서요? 그때는 충분히 떨어질만 했고 네. 다시 안 오를 것처럼 보일만 했습니다. 그랬나요? 왜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등의 이제 금리 인상에 네. 대한 무서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퍼라든지 네. PSR이라든지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싼 종목들은 가차없이 조정을 세게 받았던 거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비싼 종목들이 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회복을 했느냐? 네. 약간 했습니다. 약간 한 거예요. 네, 약간 한 겁니다. 지금 뭐 굉장히 나스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최근에 몇 주간 보여왔었는데 사실 큰 주가 차트를 보면 약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주가 어려운 환경은 분명히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재미있는 현상은 테슬라라든지 네. 애플이라든지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네. 많이 회복했습니다. 아, 근데 그 기업들이 왜 많이 회복했는지는 네. 이제 방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네. 성장주 컨셉으로 보이지만 실제 네. 영업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을 굉장히 잘하는 가치주로서 네.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반등과 함께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런 빅테크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주식 담은 내용들을 보면 이 성장주 예, 예. 쪽에 주로 많이 하신 거죠? 아는 걸로. 저는 그런 거는 없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올해로 주식 투자를 한 지가 한 27년이 되네요. 20살 때부터 시작을 네. 했으니까. 그래서 9.11도 겪어보고 금융위기도 겪어보고 코로나 사태의 네. 금융위기도 겪어보고 많이 겪어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전쟁이 나도 나이키 운동화는 팔리고요. 예, 금리가 인상돼도 맥도날드 햄버거는 팔릴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또 전문가분들은 뭐 미래를 좀 예측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도움을 드려야겠지만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네. 기업에 좀 집중을 해서 네. 예,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막 위기 상황도 많이 겪어보고 했는데 네. 결국은 주가는 우상향하고 네. 예, 팔릴 물건은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 시장 상황에 너무 이렇게 뭐 참고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네. 예,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정도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여기서 같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일희일비 하지 말고 예. 긴 안목으로 보세요. 네. 장기 트레이딩을 하면 일일비도 돼요. 같이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도 예, 보고 예, 예. 예, 햄버거 많이 팔리면 네. 수익도 실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실 거죠. 저도 주식 조금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을 심리를 다스리는 게 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도 옥석을 가리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네. 예. 근데 뭐 다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테슬라, 애플 또 뭐 아까 알파벳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결국 경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좀 버블이 낄 것 같은 이런 네.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 버블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폴 벌커라고 하는 이제 연준 의장의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이제 금리를 올렸던 네.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였고요. 그 이후에 금리가 쭉 꾸준히 떨어지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플레이션이 계속 우리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화되고 뭔가 유통이 좀 혁신이 되고 이러면서 디플레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있어 가지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네. 성장 속도 조절을 위해서 금리를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성장이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이제 계속 플러스 성장으로 가느냐 요것만 주의하시고 결국 플러스 성장이 이어지면은 주가는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여기서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살아남는 기업을 고르셔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 햄버거는 팔린다, 나이키는 팔린다라는 게 결국에는 그 기업은 계속 장사를 할 것이고 계속 살아남을 것이고 살아남는 자는 결국 또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 종목을 고르실 때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영화 혹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보면 포레스트가 그 같이 동업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과 그림 그려져 있는 데다가 자기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엄청 크게 상승했다고 그래요. 그게 애플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영화만 보고 아 그랬구나 했는데 그 영화가 벌써 몇 년 전 겁니까? 예, 예. 그때 애플 샀으면요
지금 대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만 보고 말았다는 제가 거죠. 확인도 해봤는데 그때 네. 5달러인가 뭐 그랬더라고요. 제가 영화 캡처까지 해가지고 비교해봤는데 그러니- 뭐, 애군하기 또 전에 5달러니까 지금 엄청난 거죠. 근데 기업의 건전성 때문에 애플이 오른 것도 있지만 애플은 또 자사주를 매입 소각 이런 걸 반복하고 이러면서 주가를 더 올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네. 주주 환원도 뭐 자사주를 많이 사주고 네. 꾸준히 많이 사주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이 안 좋아할 이유가 없는 네. 주식이 바로 애플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애플 나오고 있는데 아까 5달러 보셨다고 그랬나요? 예. 지금 175달러인데 예. 그죠? 예. 액면분할 하기 전이에요. 또. 액면분할 하기 전이에요. 근데 그것도. 영화만 봤어요. 영화만. 그때 영화만 본 게 아니시군요. 아니 뭐 저도 사진은 못했죠. 그냥 과거를 한번 이제 찾아봤더니 예. 저도 포레스트 검프라는 저도 영화 쪽 일을 했던 사람이어서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 영화의 그 예. 기억이 남아가지고 한번 주가를 예. 이제 알아보니까 예. 아 그때 그냥 그때만 샀어도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그냥 우상향 한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네. 애플이 올 들어서 올 한 해만 해도 올라갔죠. 올해는 거의 지금 본전입니다. 본전이에요. 네, 1, 2월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네. 제가 애플이랑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 투자자들이 네. 애플과 테슬라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 이유는 네. 전 세계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잡스 형님이 나오셔서 This is 아이폰이라고 했던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요. 테슬라 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전기차를 한 7에서 8년, 10년 정도 개발을 네. 하고 난 뒤에 상용화시키고 난 뒤에 다른 전기차 기업들,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네. 전기차를 만들 수 있도록 특허를 풀어줬습니다. 그러고는 본인들은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또 세상에 선보이고 있고요. 그리고는 최근에는 또 스페이스X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로봇까지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보시면은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 세상의 변화가 모든 사람들이 조금 환호할 만한 변화였기 때문에 거기로 돈이 몰렸고 그러면서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것으로 또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장기 투자의 가치도 있고 이 기업의 성장도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성장주 얘기 잠깐 하고 달러 얘기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성장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미국 흐름에 따라서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이버 이런 거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뭐 그 종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제가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보면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는 뭐가 오르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할 정도로 개별 종목 중심의 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는 게 지금 어쨌든 성장주가 뭐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많이 반등하고 있다고 지금 굉장히 성장주가 분위기 좋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인플레이션 전쟁도 있고 네. 연준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는 계속 강한 상황 속에서 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약간 뭔가 좀 끼어 있는 느낌입니다. 뭔가 아. 방향성을 이제 곧 잡긴 할 텐데 네. 뭔가 방향성의 불확실성이 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예, 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너무 큰 베팅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근데 저는 한국에는 제 기준에서는 성장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성장주라고 표현되는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니면은 뭐 세일즈포스가 됐든 아니면 그 많은 그 외 많은 기업들 어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 보시면은 어도비 프로그램을 국내에서도 씁니다. 전 세계가 다 네. 씁니다. 근데 네이버는 전 세계가 다 안 쓰죠. 카카오는 가장 큰 약점이 한국 시장에 좀 한정돼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한국 시장에만 한정돼 있으면 한국의 성장밖에 먹을 수 없는 거고 신규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국내는 언어 장벽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국내 기준으로는 일단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라고 하는 3대장 모두가 이제 하드웨어인 그런 특징도 있고 또 특히 그 국내가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네. 사업의 모델 자체도 좀 성장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관점으로 국내 성장주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좀 이거는 투자에서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조금 올랐네요. 자, 성장주에 대한 얘기 이쯤 하고요. 이제 달러. 단기 투자로서의 달러는 파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앞으로의 달러 전망 지금 사면 안 됩니까? 사놨던 걸 팔아야 될 때죠. 아, 지금. 그렇습니까? 예. 사놨다면 팔아라. 예, 지난해 1,080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1,200원 아래에서 아까 네. 달러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1,2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로 사 모으기 시작하다가 네. 1,080원이 될 때까지 샀어요. 어. 계속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해서 네. 지금 1,250원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다 올라가면 이제 또 팔거든요. 어. 이 보통 주식이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맞아요. 팔면 오르잖아요. 예. 근데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달러를 사면은 내릴 거예요, 아마. 예. 저는 이제 그걸 한 번도 비껴나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예측을 하지 말고 네. 대응만 하자 철저하게 어. 라고 생각을 해서 떨어지면 그냥 사요. 네. 오르면 팔아요. 아까 기준점은 1,200원이었고 예, 그 기준점은 1200 1,200원이라는 건 1,200원 아래에서 사라는 말씀인 거고 네, 그 밑으로는 4. 하락할 때마다 계속 네. 분할 매수를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오른 것만 수익 실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오르면 네. 그 다음에 싸게 산 것을 또 수익 실현하고 네, 네. 이걸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주가는 우상향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도 우상향해요. 네. 인플레이션 의해서.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버스가 떠났다라고 하죠. 더 이상 이제 투자의 기회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아주 다행스럽게도 달러 투자는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자산의 가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크게는 1,700원하고 700원이라고 이 박스 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이제 좁혀보면 한 1,300원에서 1,100원 사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언제 환율이 떨어질지 더 오를지 이거는 저는 몰라요. 예. 예측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1,200원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고. 근데 저는 반대 의견은요. 그 달러를 단타를 치자 이를테면요. 예. 그 수수료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여행 갈 때 환전을 해보신 분들이 네. 고정관념이 있어서 네.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전혀 적용받지 않고 달러를 샀다 팔면 수수료가 3.5%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정기예금 이자보다 1년 이자보다도 높은 네. 어떤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현찰 달러를 은행에서 살 경우에 환전 수수료 우대를 해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90% 만약에 뭐 이런 거 90%를 있어요. 받았다. 그러면 3.5%의 거래 비용이 0.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35%라는 숫자는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네. 거래세하고 뭐 증권 거래세하고 수수료하고 뭐 이런 것들 세금하고 합하면 0.3% 정도거든요.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를 증권사에서 전신환으로 거래를 하면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모든 투자 대상들 중에 가장 거래 비용이 낮은 게 달러 투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게 달러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러가 떨어질 때는 그러면 사놓은 것보다 오랜 기간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면 내리더라고요. 네. 예, 내가 사서 내린 이 달러가 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쉬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달러를 가지고 달러 투자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투자가 아닌 이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돈으로 돈을 사는 행위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뭐 황금성도 생각해야 되고 기회 비용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화로 달러를 사면 황금성은 넘사벽이죠. 이 자체가 돈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달러로 다른 투자를 또 한 번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미국 주식을 삽니까? 그렇죠. 어. 미국의 금도 살 수 있고요. 미국의 부동산도 살 수 있고. 리츠 같은 거? 그렇죠. 네. 리츠로 뭐 대신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 월배당 ETF라는 걸 잘 사거든요. 연금처럼? 예. 월배당 ETF를 사면은 우리나라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네. 뭐 삼성전자 같이 뭐 분기마다 그 배당을 해주는 데도 있지만 미국의 월배당 ETF라는 것에 투자를 하면 매월 배당금이 현금 달러로 입금이 돼요. 예. 저는 지금 1,200원 이상에서도 가끔씩 달러를 매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화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다 배당금으로 들어온 달러들을 모아놨다가 저도 그런 거 하나 있어요. 그러세요? 네, 짭짤해요. 예.
미국 뭐 월배당 리츠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한 5% 이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건물을 사놓는 것보다 네. 오히려 이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러 투자다 이러면 달러만 가지고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이걸 생각했는데 예, 예. 1,200원 나의 기준점을 두고 예, 예. 그거보다 올라가면 팔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거보다 떨어지게 되면 이게 장기간 떨어졌다 이러면은 다시 사든지 아니면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하든지 뭐 이런 예, 방향도 예. 있고 예, 예. 높게 올라갔을 땐 또 그 원화로 바꿔서 국내 예, 예.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예, 예. 아니면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저는 심지어 달러가 이제 1,080원 근처까지 갔을 때 네. 달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미국 주식 사야겠다라고 하고 미국 주식을 봤는데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네. 이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이 너무 올라가 있고 ETF도 올라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해서 딱 보니까 금이 너무 낮은 거예요. 또 금으로. 예, 금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달러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 하나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네. 1,200 제가 이제 투자 원칙이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1,200원 아래에서만 사자.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예요. 아. 예. 뭐 손절매 할 이유가 없죠. 돈인데. 원화로 가면 되는 거니까. 예,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한테 10만 달러는 원 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도 그냥 10만 달러고요. 1,200원일 때도 그냥 10만 달러예요. 예, 알겠습니다. 돈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달러를 가지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저 같은 경우에 한 5년 정도 달러 투자를 했는데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1원도 구조가. 잃어본 적이 예, 없다. 손절매를 하지 않았고 알겠습니다. 1,200원 아래에서만 샀으니까. 부럽습니다. 이런 데 잃어보지 않았다. 예, 달러 투자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경주마 달려봤습니다. 마켓컬리가 증시 입성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근데 미국으로 바로 갈 것 같았는데 나스닥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국내로 온다고 그래요. 국내로 우회했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얘기 나눠보죠. 오늘 경주마 여기까지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